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창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신문들이 이 사진을 싣고 있더라고요. 현대차에서 한국판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무거운 물건도요. 저 로봇 슈트만 입으면은 가볍게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런 로봇 슈트를 입으면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전투를 벌이고 있는 병사들도 무거운 군장을 메고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이 아이언맨 슈트만 입는다면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좋은 면도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몸, 육체를 점점 폐화시킬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언맨 한국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여성 차별을 알리려 하이힐 신은 남자들. 그래서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남자들이 모두 하이힐을 신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7회 여성 구두 신고 1마일 행진하기 캠페인에 참여한 남성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문화에 대해서 남성들이 동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고 나갔다고 합니다. 글쎄요,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직장이 있긴 있네요.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동아일보에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자, 어떤 여성인가 봤더니요, 전기차, 세계적인 기업이죠. 테슬라의 CEO를 아들로 둔 68세 현역 모델 머스크라고 합니다. 메이 머스크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임신한 사진은요, 진짜 임신한 게 아니고요. 예, 여배우 데미무의 임신 누드 화보를 약간 편집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프로 임신한 것처럼 꾸민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68세 현역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모델로 활동하는 메이 머스크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삶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 아들들, 또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둘과 딸이 있는데 모두 아주 잘 키웠다고 합니다. 모범이 되는 서양 어머니의 상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북한 김여정의 모습입니다. 김여정이 많이 야위었죠.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사진에서 주목하는 거는 김여정의 야윈 얼굴이 아니라 바로 김여정이 들고 있는 대만제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마트폰이 과연 북한에서 어떻게 기능을 할까? 저희들이야 3G니 4G니 와이파이니 해서 인터넷을 마음껏 즐기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까? 저 스마트폰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의 창 매일경제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종호 시사평론가,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정치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먼저 이 매일경제 1면 기사를 보기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여야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기 전에 그 위에 기사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우리 곁엔 이런 선생님도 계십니다라고 해서요. 청주 남성초등학교 윤기순 교감의 사연을 싣고 있습니다. 사연이 조금 감동적이어서 잠깐 이 소식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35살이던 윤 교수는 귀가 먼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장기 결석생 권태식이라고 하는데요. 가명입니다. 자기 집에 데려다 키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태식 군이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할아버지와 제자는 윤 교사 가족과 기적 같은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떠난 제자는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라고 합니다.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윤 교사는 교실에서 얻은 또 다른 자식인 태식군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병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학생을 집에 들여서 직접 키우고 졸업 후 소식이 끊긴 제자를 걱정하는 스승의 모습.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런 스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기사입니다. 돈 많이 벌어오겠다며 선생님은 오늘도 기다린다. 자, 자신의 미천까지 꺼내가지고 이 데려온 학생에게 줬던 그런 교사의 모습. 이 태식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정치면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지도부가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정협치에 물꼬를 떴지만 노동개혁 그리고 가습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TF 만들어서 조언안을 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낙하산, 총선이 끝난 뒤에 각종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갈 것이다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정치권에도 좋은 인재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낙하산이라고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인이라고 해서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확연하게 이견이 좀 보였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국제사회가 이번만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야당 쪽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 더 신문 보겠습니다. 여소야대 재편 이후 첫 대화, 청와대 이렇게 진전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박정훈 원내대표가 건의사항을 가득 담긴 A4를 전달을 하자 박 대통령이 면밀히 읽으며 답변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기 어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신과 팔씨름왕 정치달인 박 대통령 맞춤 멘트로 웃음 유도라고 해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까지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화면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막 이렇게 싸우시는데 실제는 굉장히 시인이시라고 맞죠? 그런데 국문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도 좀 이렇게 시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잘 풀리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기장 대책위원장도 맡으셨다고. 뭐 부족한 사람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기장위원장 맡았잖아요. 근데 참 고되고 힘든 자리인데 뭐 팔씨름도 뭐 왕이시라고 그리고 뭐 무술 유단자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오랜만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워낙 그냥 그 국회에서 지금 세 번째 그 원내 대표 맡으신 거죠? 3수했습니다. 예. 운동 가장 처음 있는 일이라고.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을 풀어가시는데 거의 달인같이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노래 왜 갈무리라는 노래 그게 애창곡. 갈무리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유재석 씨를 비슷하게 생기셨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역구에서 네, 맞습니다. 유재석 씨가 참 진행을 이렇게 매끄럽게 잘하고 인기도 좋은데 이 정책 모든 거 풀어가는 것도 그렇게 좀 잘 매끄럽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진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의 대통령이 여야 대표 지도부를 만날 때와 그 모습이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까? 네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과거 여야 지도부를 만날 때와 달라졌다. 그렇다. 아니다. 뭔가 아직은 조금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예,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전의 모습과 좀 달라졌다. 그렇다. 예. 아, 대부분 다 달라졌다라고 보시는군요. 윤 대표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방금 화면을 들었습니다만은 여야 지도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골라서 농담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위트 있는 유머를 해서 세계적으로 외신이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자극을 받으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보고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저런 분이었어요. 의원일 때. 그때 저도 신문기자로 뵙기도 저 하고 농담 그랬는데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때는 아주 편안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 기자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해요? 뭐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 유승민 의원 배신자 이후에 예. 급격하게 이제 좀 변한 거지. 원래 저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의 방식이 예. 저분이 대통령이 여성적인 소통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남자들은 사실 전달 위주로 하지만 여자들은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 좀 위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봐요. 유상호 그 원내대표한테는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재석을 비교해서 김성식 정책위원장한테는 또 유재석 많이 닮았다 뭐 이렇게 되고 김광림 또 여당 원내대표 저 정책위원장한테는 진돗개 좋아하는데 나도 진돗개 좋아한다. 사실 진돗개가 어떤 개입니까? 의리가 있는 개잖아요. 배신 안 하잖아요. 주인 바뀌면은 적응을 못 하는 게. 그러니까 여성적인 언어로 어떻게 보면 어제는 했다. 풀어낸다.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 여태가 대통령한테 한 거는 굉장히 남성적인 언어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세 없는 복지 없다. 어제 또 얘기했잖아요. 39년 동안에 TK 대통령 시켰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TK 출신인데 예. 대구에 한 게 뭐 있냐. 이건 남성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여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의 특질, 거기엔 어제 대화, 그렇게 예. 남을 배려하는 그런 얘기가 어제 많이 나와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은 싸우던 형제들이 화해하는 모습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죠. 좋았다. 네네. 예.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방금 우리 윤영걸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성이 강한 그 리더십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그런 리더십을 많이 기대했는데 사람들과 예상과 다르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원래대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거다. 예. 주대진 변호사도 뭔가 대통령께서 바뀌셨다 이렇게 보는군요. 어제 예. 방송 보고 이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이전까지의 모습을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새롭게 느끼셨겠지만 예전 같았으면 엄한 아버지의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이제 동네 아주머니 뭐 이렇게 말 걸어주고 이런 친근한 이미지로 좀 변한 것 같아서 되게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되게 애쓰신다. 그리고 소통하려고 하신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하면서 각 당사자들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까? 대화 주제를. 대통령에게 각 정치인들이 가서 직접 먼저 화제를 꺼내기는 되게 어려운데 예. 먼저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꺼내서 내가 당신에 관련해서 공감하고 있고 공통적인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출해 줌으로써 예. 국민으로 하여금 편한 그 분위기를 이렇게 표출했다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대통령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는 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특히 청와대라든지 여당 쪽에서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러면 국민이 안 믿을 텐데 야당 쪽에서 먼저 달라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민주의 원내대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야당에서 먼저 어제 회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어제는 사실 할 말 다 하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지 못할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할 말 다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깍듯하게 대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개인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문을 열게 만드는 건 좋은 커뮤니케이션 화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서 미리 조사해 와서 그 사람의 말을 해주면 예.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도 문을 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신 부분이죠. 다만 예. 이제 방금 지적하셨듯이 소통의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들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앞으로 해결할 문제고 다만 이제 이번 회동을 보면서 느낀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 바뀐 지형, 정치 지형에 대해서 많이 충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 본인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바뀌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물론 예.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니까 민 대표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예전의 모습이 돌아왔다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너무 강경한 이미지만 보이셨단 말이에요. 책상 예. 치시고 굳은 얼굴로 인터뷰하시고 뭐 국무회의에서 얘기하신 발언이 그대로 TV에 나오고 이러면서 불통 그다음에 야권을 향해서 또 예. 국회를 향해서 막 호통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회동을 통해서 많이 바뀐 부분, 그거는 정말 야당이 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예. 보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세냐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국민이 표로 그렇게 여소야대를 만들어주니까 예. 대통령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서는 거, 그게 대통령이 남은 임기 예. 동안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의가 대통령을 바꿔놓은 것이다. 예, 조금 해석차가 좀 있군요. 어쨌든 우리 배종원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요, 저렇게 환한 얼굴로 야당 지도부도 환대하고 같이 대화할 정도면 여소야다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야, 이제 계속 싸움판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거는 기후에 그치겠어요. 저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래 이렇게 부드럽고 소통이 잘 되는 예. 분인지 아니면 좀 엄격하고 딱딱하고 소통이 원칙주의자. 예. 대신 불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어제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부드럽고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예.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났고요.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만나면은 상대를 인정하고 예. 존중해야 되는데 상대에 대해서 일일이 인정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 드러났고요. 또 예.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상대 측 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도 그런 또 호응을 해줬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전에 예. 6차례 회동에서는
굉장히 소득 없이 서로 얼굴만 붉히고.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여소야대라는 16년 만에 이뤄진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예. 불론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지난 여야 청와대 회동을 보면요, 예, 문희상 당시 위원장에게 이제 생일 케이크도 줬고요. 또 이제 박영선 마찬가지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게도 뭐 스카프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고. 이때가 사실 제일 안 좋았어요. 그렇죠? 김한길 대표 시절에 굉장히 좀 좋지가 못했고. 또 문재인 대표와 함께 또 했던 회동도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대통령 바뀐 게 없다. 절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야당 지도부들도 사실 많이 준비를 해갔어요. 그 준비를 많이 해갔다는 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넥타이 색깔이었더라고요. 예. 새누리당은 빨간색으로 통일을 했고요. 예, 김광진 정책위원장도 그렇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녹색으로 통일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만 약간 빨간과 파랑이 섞여 있었는데 변재일 위원장은 또 이게 푸른색 계열의 그 넥타이를 맸어요. 우상호 원내대표만이 빨간과 파랑을 섞어서 협치를 강조한 거냐? 사실 뭐 저렇게까지 고민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랬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평론가께서? 아무래도 예. 그 의상이라는 것, 예. 또 색깔이라는 거는 특히 정치인에게 있어서 예.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상징이고 예.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들 박근혜 대통령부터 또 여야 원내 지도부들도 다 준비돼가지고 왔다고 보고요. 예.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전에는 주로 전투색, 예. 그게 이제 녹색이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연분홍 빛깔 옷을 입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각 당 대표들은 자기 당 색깔.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특이한 것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빨강하고 파랑이 교차된 예.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메고 녹색은 하는데, 없어요. 예, 빨간과 파랑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앞으로 좀 여야가 예.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는 협치의 정치를 해보자. 예.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녹색을 일부러 빼놓고 빨간과 파랑이 교차하는 저런 사선 넥타이를 매신 건가요? 근데 뭐 색을 넣고 싶어도 그런 넥타이는 팔지가 않아서 일단 못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그 넥타이 색깔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 각 당 지도부도 나름의 준비를 많이 했고요. 대통령도 화해 또 협력을 상징하는 연분홍색 옷으로 이제 화답을 좀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좀 저렇게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 칼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헛되고 또 헛된 박 대통령 퇴임 후 정치 세력화라는 제목의 최용훈 수석 논설위원의 칼럼이 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나쁜지 몰라도 이 칼럼을 읽었는데 무엇이 주제인지 잘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세부 간단한 그 내용만 잠깐 보겠습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일화가 쭉 흘러나오고요. 고르바초프 얘기입니다. 50대 초반의 고르바초프는 20살 많은 전임자에게 권력을 물려받았다. 그의 체험담을 자신을 환대한 노태우에게 들려줬는데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소련의 최고 건재에 올랐는지 그 비법이 딱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전임자를 쳐라. 둘째, 비판하는 언론을 때려라. 셋째, 달아나라. 예, 이 3가지가 자신이 권좌에 있으면서 위기를 헤쳐나간 노하우라고 합니다. 전임자를 쳐라. 그리고 비판하는 언론을 때려라. 그리고 달아나라. 이게 왜 비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소련에서는 이런 비법 가지고 권좌를 누렸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일부 친박계에서요. 현재 64세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 세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전임 대통령처럼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지내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인데다 박근혜 브랜드가 아깝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100세 시대에 운운하며 5년 단임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이니 6년 뒤에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면 안 될 까닭이 없다는 말까지 그럴듯하게 포장돼 시중에 나돌아서 실소를 자아낸다. 예, 지금 내년에 퇴임하시고 나서 6년 뒤에 5년이 흐른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에 도전해도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박근혜 브랜드도 그렇고 충분히 해볼 만한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 친박계에서 돌고 있습니까? 뭐 가설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적이 없고 연임은 못 하겠으니까 예. 지금 대통령 임기 끝나고 요 다음 대통령 한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나온다는 건데 그건 가설이고 쉽지 않은데 예. 이제 다만 이제 친박이 선거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새누리당 쇄신이 굉장히 한 달이 지나도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이거는 도대체 친박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예. 세력화를 꿈꾸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에서부터 이제 일이 자꾸 오해를 난 거죠. 예. 그래서 퇴임 이후에도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현실성은 뭐 또 출마한다는 건 현실성은 없지만 예. 계속 정치 세력화 한다는 거는 지금 그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예. 네. 고르바초프가 권좌를 유지하고 위기를 헤쳐나간 그 비법 노하우 첫 번째를 적용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정부 들어서면은 바로 이렇게 전임자를 쳐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근데 우리 역사에서도 정치 역사에서도 사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은 꼭 전 정권을 사정하고 쳐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 기반을 튼튼히 했던 초기에. 근데 그거는 같은 편끼리는 안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편끼리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노무현 어쨌든 대통령 뭐 그게 들어오면서 대체적으로. 예, 대북 선거는 근데 특검했고. 그게 왜냐면 이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투표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뭔가 새로운 정부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위해서 가장 손대기 쉬운 부분은 사실 전 정권의 부패예요. 예. 대통령 주변이나 대통령의 있을 때는 그게 최법권 지역이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예. 하나가 전임 정권에 대한 비리나 부패들을 파헤쳐서 그것을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사실 국민들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패 정권에 대한 뭐 심판이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의도로 보면 좋지만 저게 과연 그러면 지금 소련에서 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좋을 거냐? 예. 그건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정말 비리가 있는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그 정권이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의도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임 정권을 뭐 쳐라 이런 식의 그 태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예. 정치적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87년 개헌 당시에 등장했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대통령 2번 하는 것도 아니니 내 임기 5년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내 정책을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 어떤 고집스러움인데 바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도 칼럼에 실려 있습니다. 너무 섬처럼 고립돼 있지 마시고 여의도 정치권과도 교류를 좀 하시라라고 하는 한 실세 참모,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세 참모가 진짜 직언을 했습니다. 그때 MB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험한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까지 하면서 정치인 만나 로비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라면서 뭘 교류를 하고 뭘 더 양보하라는 뜻이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뭐 한 번 더 할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80년 체제 개헌 얘기인데 이건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자,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한테 끌려다니고 자꾸 양보만 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돼요. 우리 뭐 시스템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글이라는 게 아무래도 맨 마지막 결론이 제일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최영은 수석 논설위원 글을 보면 또 제목은 박 대통령 퇴임 후 정치 세력화가 예. 헛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또 4.13 총선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을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퇴임 후 정치 세력화는 좀 생뚱맞고요. 예. 아무래도 오히려 87년 체제 헌법을 내각제로 개헌을 할 경우에 오히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력화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글의 의중을 좀 정확하게 예, 알기는 개헌을 어렵습니다. 촉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없이 해결될까라고 해서요. 5.18 행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5.18 기념곡으로 과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을 할 것인지 어제 여야 지도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훈처에 면밀히 국론 분열 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고르진 않았습니다만 한겨레 신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바뀐 것이냐 바뀌지 않은 것이냐의 잣대를 바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주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보수단체 보수진영에서는 이게 무슨 5.18의 기념곡이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어떤 운동권 세력의 노래를 왜 국가 행사에 쓰느냐라는 반대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근거가 없다 지정할 만한 그런 걸로 이제 예. 반대 의사를 표출을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5.18 관련된 대표적인 노래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의례적으로 그게 제창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게 이거를 뭐 기념
곡으로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예. 기념곡으로 지정한 뒤 행사 때 재창을 할 것이냐, 합창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관련된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는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관련된 게 이 노래가 북한의 영화에서 뭐 배경음악으로 나온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의례적으로 많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배척해서는 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로 사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충돌을 하고 있고 그 충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물리안 행진곡이 사실 기념곡으로 쓰이다가 중단된 게 2009년인가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죠. 네네. 그때 이후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좌파화된 작용화된 우리 사회의 일부 흐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겠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 곡도 이제 중단이 된 건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박 대통령 내지는 보수 진영에서는 쉽게 허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도 뭐 예. 가능하고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왜 왜 노래 하나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예. 합창을 하든지 독창을 하든지 떼창을 하든지 그건 재창, 알아서 예. 할 일이죠. 알아서 왜 그거를 정부에서 뭐 행사 식순에 2009년에 그걸 빼가지고 이게 순수하게 82년에 그 윤상원 그 5.18에 희생당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자꾸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뭐 그걸 뭐 영화 배경음악으로 썼다는 둥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논쟁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조선시대 때 효종 때 예속 논쟁이라고 있어요. 예. 왕비하고 맞습니다. 대비 돌아가셨는데 1년상이냐 2년상이냐 하고 남인하고 서인하고 머리가 터지게 싸웠어요. 귀양도 가고 사화까지 일어났는데 예. 그거랑 똑같죠. 국민이 지금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지. 뭐 저게 노래가 뭐 중요합니까? 나는 그냥 여당에서 전격적으로 그냥 해줘야 된다고 봐요. 작년에도 야당이 요구한 걸 영수회담에서 그때 대통령이 아무 말씀 안 예. 하셔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나라도 가서 부르겠다. 그래서 진짜 혼자 불렀죠. 예. 그런데 그건 그냥 해주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야당도 이거랑 좀 별개지만 노동법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지. 노래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예. 네.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노래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양 진영이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100% 공감인데요. 이미 이 1997년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제정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 노래를 쭉 불러왔고 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재창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견이나 다툼을 줄여야 되는데 사소한 걸로 국론을 분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사소한 문제였던가요, 이 문제가? 예. 이제 어느 순간 시대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면적으로 첨예했던 것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사소한 걸로 자꾸 바뀌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서민들, 민생, 경제, 먹고 사는 문제지 결코 이런 노래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입니다. 1년 만에 귀국하는 반 총장 1박 2일 TK 방문이다라고 하는데요. 하회마을 유성룡 종택도 가고요. 대선 5회 서주가 혹시나 있을까? 고향인 음성은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기문 총장의 방한 동선을 보니까요. 25일 날 입국해서 제주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고요. 28일 날 다시 입국합니다. 이 28일 날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하회마을과 경북도청을 방문하고 경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후 27일, 28일, 29일 요 사이가 반기문 총장의 향후 대선 행보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아마 제일 관심 가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네 분은 이 반 총장의 방한, 물론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그 NGO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오는 거긴 합니다만은 뭐 대선이 대선이고 또 이제 대막론 얘기까지 나온 터라 궁금증이 커집니다. 네 분은 반기문 총장의 이 비공식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반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윤영걸 대표께서 신독, 이거 좋은 말인데요, 그렇죠? 예, 뭐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그랬는데 저는 두 번 회의 참석하는 거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화해마을 가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화해마을 하나 가는 거 같고 이번 방안은 성과 다 거뒀다고 봐요. 화해마을이 어떤 데입니까? 조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두 명의 공신이 있어요. 한 분은 이순신 장군하고 한 분은 유성룡, 서해 유성룡, 그 풍산 그 유씨들이죠. 그 집안이 유성룡 서해가 거기서부터 태어나고
나중에 징비록을 기록을 그걸 거기서 썼어요. 예. 그 하회마을 옆에 병산서원이라는 데서 거기가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일본하고 명나라 사고에 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서 침략을 7년 당했잖아요. 예. 그때 부모가 자식을 아예 뜯어먹고 배가 고파서 그럴 정도로 참혹한 거를 전쟁 끝나고 기록을 했거든요. 예.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회마을 간다는 거는 지금이 그때랑 뭐가 다르냐. 우리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북해가 있지, 예. 저 일본 재무장하지, 중국은 오불간원이지,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 예. 하회마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적인 제스처는 다 끝났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정은 뭐 여기저기 만나고 안 다녀도 예.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가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윤영걸 대표께서는 뭐 역사적 지식에 해박하셔서 과거에 이 하회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지만 저희들은 안동과 경북이라고 하는 TK라고 하는 현실적인 지역의 색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박의 근거지,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 반 총장이 1박 2일 동안 머문다는 사실이 정치적인 의미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간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예. 그러니까 반 총장께서 어쨌든 뭐 48시간 예. 길게는 뭐 24시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기간 동안 일정이 없는 사이에 누구를 만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분이- 서울도 아니고 충청도도 안 갑니다. 오로지 TK 지역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냐가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JP한테 뭐 이렇게 축하 그거 카드도 예. 보내시고 또 본인이 직접 그 유엔 사무총장 로고가 찍혀 있는 예. 종이에다가 편지까지 써서 보내셨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물론 본인은 자기를 대선 지지자 후보에 놓고 설문조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예. 알게 모르게 본인은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예. 아주 뭐 적극적인 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못 이긴 척하고 주변에서? 갈 수 예. 있죠. 주변에서 본인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도 분명히 접촉을 할 예정을 할 거고요. JP도 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 방문에서 그냥 뭐 대선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 가실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대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예. 아니면 본인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통해서 예. 일정 부분 파악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계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지는 않으실 거다. 누군가 TK 지역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정치적 오해 때문인지 몰라도 충북 음성 지역은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그러나 JP가 기회되면 반기문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병은 죽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라는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올해의 육사인상 수상자 JP가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안동하고 뭐 또 충북 음성까지 달려가면요. 과연 안 가실까? 어떻게 보십니까? JP가 머물고 있는 곳에 가지 않으실까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우리 반기문 예. 사무총장님이 선택하실 그런 몫이지만 예. 일단 JP가 만나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미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했어요. 또 본인도 과거에 JP를 한번 만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성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정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방문해서 예. TK 지역, 특히 이제 경북 도청, 이제 새로 도청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경북 도지사와 같이 예. 기념 식수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다. 정말로 TK와 또 충청 예. 지역이 연합해서 보수 정권을 창출하려는 어떤 대권 주자로서 사전 예. 정지 작업이 아닌가 또는 탐색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본인의 고향은 충청도지만 TK 지역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나무를 심고 나는 TK 사람들로부터 나름의 환대를 받는다면 그렇게 충청과 TK의 연합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예. 뭐 그럴듯합니다. 예.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슬슬 시동 걸기다. 그 대부분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뭐 반기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반기문 총장이 대권에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그 JP가 만나고 싶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요. 예. JP께서는 지금 정치 구단 중에 뭐 99단이라고 해도 말이 안 아까울 정도로 아주 고수십니다. 예. 근데 그 느끼신 거죠. 본능적으로 그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의 선거에 나갈 거라는 느낌도 있으셨고 예. 그리고 나가면 유력한 주자 그리고 아주 유력할 거라는 생각도 하시기 때문에 먼저 만나고 싶다는 표현을 했고요.
예. 또 JP의 이런 의사에 대해서 또 그 반기문 총장도 예.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정치적 행보라고 아니라고 본인은 뭐 이렇게 경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예. 하지만 고향을 안 가는 거는 뭐 어려운 숙제를 먼저 한다는 입장에서 특히나 이런 쪽 그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나중에 충북이야 고향이나 충청도야 자기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놔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면 JP 안 만날 것 같습니다. 펜팔 친구들은 펜팔로 끝나야 되거든요. 네, 편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서로 금이환영해라. 서로 소통 다 끝났어요. 굳이 만나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갈까. 예. 김종필 전 총리가 할 얘기는 뻔하죠. 꼭 대권 출마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대권 출마해서 내 평생의 업인 내각제 개헌 좀 해봐라. 이거 부탁하겠죠. 서로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굳이 펜팔 친구를 예. 직접 만나서 서로 실망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그래도 올해 1월에 JP 구순을 맞이해서 반 총장이 JP에게 보낸 뭐 축전을 보면은 하루 뭐 고향에 돌아간다면 한국에 돌아가면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잖아요. 한국에 왔으니 만나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언제 찾아뵌다고 그랬죠? 언제 찾아? 훗날이라고 했죠. 훗날. 예. 길거리에서 만나던 동창도 언제 한번 보자. 언제 보는지는 모르거든요. 예. 시점은 얘기 안 했습니다. 훗날 윤 대표 훗날 말처럼, 찾아뵙고라는 말을 했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 안 만나더라도 전화 통화든 뭐 예를 들면 뭐 여건을 설명하겠죠. 지금 제가 뭐 JP를 만나 뵈면 여러 가지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만 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반 총장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JP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노병은 죽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인가요? 예. 올해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에 선정이 돼서 어제 아마 이 열병식을 직접 했는데 윤 전 대표님, 노병은 죽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 하여튼간 이 JP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굉장한 뭐랄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긴 얘기 안 본인이 하죠. 한 말도 아니지만. 예.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진다. 뭐 나는 사라지지만 내 정신은 계속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데 영화 인턴에도 그런 얘기했죠. 그 영화 배우 그 노인 할아버지가 뮤지션한테 은퇴는 없다. 음악이 끝나면 다만 사라질 뿐.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 음악이 흐른다. 뭐 이런 얘기 대사도 있거든요. 멋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음악이 흐른다. 김종필 전 총리도 아직은 자기 가슴 안에 음악이 흐른 거죠. 그 필생의 업인 내각제 그분은 3당 합당 때도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고 DJP 연합 때도 배신당했고 다 내각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적인 대통령제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이분의 구순 어른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집념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뵙자고 한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흔 졸수에 접어든 이 사람은 육사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찾아간 박원순 시장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 대열에 앞장선다라고 했고요. 4월 총선은 혁명이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 행보를 본격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마쳤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이 싸가지가 없었다. 예, 김대중, 노무현 정신만 빼고 다 바꾼다. 결의문을 채택했고요. 워크숍 기간 동안 숙소 밖에서 금주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당이 지금까지 싸가지가 없어서 만일 당대표가 일방 통보했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났을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없을 것이다. 진보 진영은 이 싸가지 없음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죠. 예. 근데 정말 더민주는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이 분석은 맞는 겁니까? 배종평 능가님께서는 할 말이 있으셨군요. 예. 그건 뭐 제가 사실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 우상호 원내대표 본인 스스로가 싸가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반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아무래도 좀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사회적인 통념 또 에티켓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이 돌출 행동들 또는 돌출 발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금주령까지 내려져서 밖에 나가서 밤에 술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보초까지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민주의 그 주류라고 불리는 분들, 뭐 친노, 친문, 또 운동권 출신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 변혁 운동이나 개혁 운동을 많이 앞장서서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권력에 대해서 또 이제 권력의 심장부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요. 단어 선택도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처럼 싸가지 없는 용어를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고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 원색적인 그 셀프 디스를 이제 그 광주에 가서 한 얘기도 그런 거죠. 그 싸가지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자기 주장만 강하고 남의 얘기 안 듣고 또 이제 그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에서 눈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이제 뭐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한 거죠. 어쨌든 국민들이 호남에서는 평가를 전국적인 지지도와 다르게 평가를 했는데 예. 우리가 몰랐다, 우리 얘기만 했구나 이런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그런 예. 개념에 있어서 싸가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왔던 습성을 바꾸겠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묘하게 더민주의 워크샵, 당선자 워크샵 기간에 광주를 찾은 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은 모도된 했다고 봐요. 일정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주가 지금 현재는 무주공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광주가 특별히 지지하는 대권 후보도 없고 사실은 정말 광주 사람들이 뭐 차기의 대권에 나갈 만한 예.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먼저 깃발 꽂고 인기 얻으면 거기서 일단 대권 후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아시는 예. 것처럼 이 어쨌든 야권의 후보가 되려면 대권 후보가 되려면 호남에서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행보를 한 거죠. 또 그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예. 역사 뒤에 숨지 않겠다, 역사적 부름에 뭐 응답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 말은 예. 결국 보통 대선 나가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역사가 부르면 내가 하겠다, 역사의 요청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예. 명확하게 본인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그것이 출발점이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 호남의 지지를 얻어야만 야권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호남에서 특별히 지지하는 예.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지지를 얻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가 잠깐 이제 화면에 나갔었는데 한국 갤럽에서 할 때는 꼭 안철수 대표가 1위고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할 경우에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어서 사실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경우마다 또 조사 기간마다 다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사 좀 보겠습니다. 팔방미인 미경 씨, 육회 상쾌 정숙 씨, 외유내강 미경 씨라고 해서요. 야권 대표 정치인 부인들의 삼색 내조 열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부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얘기입니다. 비서와 특보 역할에 코디까지 척척해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에 읽은 입당의 변 원고는 김 교수의 작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 잘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집안 내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합니다. 특히요. 당무 거부 파동 당시 김 대표의 넥타이 코디를 통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도 김 교수의 작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타이 차림으로 기자들을 만났는데 그 노타이는 대표를 거부하겠다, 더 이상 대표를 맡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당무를 맡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다시 넥타이를 맨 것은 자신이 대표로 복귀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넥타이 매고 안 매고 이 코디를 바로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했다라고 합니다. 유세 연설 모니터링이라든지 현장 분위기도 파악해서 꼼꼼히 전달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씨는 뭐 워낙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 지도부를 전부 집으로 초대해서 이른바 군소라고 하는 바다 달팽이 요리를 내온 것도 바로 이 김정숙 씨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밑으로도 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자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저희 남편 때문에 속상하셨죠?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돈독하게 하기도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역시도 조용조용한 성격이 언론 접촉을 꺼리지만 안철수 대표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현장에 빨리 가봐라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를 흔드는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꿋꿋하게 가라 우공이산 이 말에 등장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 김미경 교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해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질문 앵커가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모두 훌륭하지만 어느 분들이 참 멋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호감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얘기를 옛날에 황희정성이 그랬대요. 이 소가 더 힘세냐, 이 소가 더 힘세냐 그랬더니 예. 귓속말로 얘기해줬대요. 저 소가 더 힘세다고. 예. 안 듣는 소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내가 보기에는 다 훌륭하신데 적극적인 성격은 저 김종인 대표 부인 김미경 예. 교수하고 문재인 대표 부인하고는 두 분은 예.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죠. 정치계에 아마 제일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5선하고 지난번에 셀프
그 2번 예. 비례대표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인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느냐 예. 뭐 이런 농담일 정도로 했고 저기 문재인 대표 부인도 옛날에 문재인 대표가 어디 선거인가 지원했는데 떨어졌는데 예. 그 통곡 소리가 동네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처럼 적극적인 이 성격이시죠.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부인은 이제 서울대 교수로서 이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적극적인 내조는 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지난번 총선 때는 뭐 유세 회장도 좀 다니시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였죠. 예. 보통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부인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말리지는 않고 되려 더 밀어주네요. 그러니까 처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 시작할 때는 말리지만 일단 남편이 정치인의 기로 들어서면은 뭐든지 예,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닌가, 정치인의 아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호 평론가께서는 부인이 정치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말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적극 밀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여성들이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막 만류합니다. 너무 예. 힘든 길이잖아요. 공인으로서의 길이니까. 그런데 일단 불이 붙으면 오히려 남편 후보보다 부인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선거운동 더 하시고 열심히 계시죠. 예. 하는 그런 경향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예. 이 세 분도 아마 나중에 이 세 분 중에 대통령이 나오실 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되면 그 부인들은 당연히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리더십은 사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관심을 서서히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대선 주자만 관심을 갖는데 그 대선 주자 옆에서 보조해주는 예,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그렇죠. 이런 분들을 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리고 봐야 돼요. 사실은 국민들이 투표할 때 후보도 보지만 후보의 부인이든 또 남편이 됐든 예. 그 사람의 성품도 함께 봅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뭐 누구 만나서 어떻게 행동했냐 이게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칭찬을 듣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 이제는 가족이 모두 다가 국민의 어떤 뭐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부인들이 너무 안 나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 예. 나설 수도 없지만 안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세 분 다 뭐 이렇게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잘 도와서 어쨌든 당선될 수 있는 예. 또 본인이 후보가 직접 챙길 수 없는 부분들 뒤에서 챙겨주면서 내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한테 플러스 점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뭐 프랑스처럼 뭐 대통령 후보자가 누구랑 동거를 하고 누구랑 이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프랑스 쪽은 관여를 안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도 예, 부부 금슬이 어떠냐가 선거 투표에도 영향을 좀 주는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내조자들의 얘기를 좀 보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려있는 기사부터 보도록 하죠. 김여정입니다. 김정은 시대 마크 연출자 손엔 대만 스마트폰이라고 해서요. 카메라에 선명히 잡힌 김여정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백두혈통 공주로 불리는 김여정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대만 제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김여정, 작년보다 야유였다. 수첩을 들고 군중대회를 지휘했다라고 합니다. 대북 정보 관계자의 말입니다. 병색이 있는 듯하다. 당대회 때 주석단서 김정은을 보좌했다. 당 간부 사이에서는 만사여통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다. 예, 모든 일. 우리 한국에서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예, 유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만사여통이라는 말. 김여정이 통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어렸을 때 그 유학 당시에 사진 통통했던 모습인데 굉장히 진짜 많이 야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병들었다 안 들었다 알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여정이가 뭔가 과거보다는 수척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가 정말 이제 마쿠 실세로 등장을 했다고 봐요? 일단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그 친족에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는 건 뭐 어차피 감정적으로 당연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되게 이게 김정은한테 뭐 되게 치부가 될 수는 있고 약점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남을 아무리 잘 믿고 따르는 남보다는 자기 혈육을 믿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위치에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예. 일본인 요리사 북한을 다녀와서 이 김여정을 만났던 일본인 요리사의 말에 의하면은 김여정은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과는 다르게 결혼을 하지 않았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홀로 살면서 이렇게 야이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요. 앞서 잠깐 오프닝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통용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에도 스마트폰 뭐 많이 한다고 그래요. 휴대폰 뭐, 많이. 뭐가 되나요? 예, 여기서도 인터넷이 되고? 탈북자들도 예. 간접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화는 네. 되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조그만 컴퓨터 인터넷 매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되나요? 무선 뭐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거기도 뭐 아무리 그 참 경제 수준이 우리의 예. 4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서 예. 스마트폰이 안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없고. 예. 근데 저게 대만제인데 그래도 저 어떻게 보면 좀 자유분방해요. 예. 김정은 연설할 때 무대 뒤에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예. 이번에도 하여튼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고모인 김경희 예. 거기는 거의 60이 다 돼서 그 산업 쪽에 조금 맡은 것밖에 없거든요. 예. 굉장히 빨리 맡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요리사 후지모리 겐지도 이 얘기를 했죠. 우리 신문은 안기부나 국정원이나에서는 최용해의 뭐 아들하고 결혼했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후지모리 겐지는 결혼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예. 후지모리 겐지도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정은 양복 입고 경제 행보라고 해서요. 예, 트랙터를 탄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북한에도 트랙터가 있긴 있네요. 예, 근데 이 트랙터에 양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해 보입니다. 어쨌든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은 첫 번째 행보로서 이렇게 경제 민생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이런다고 해서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북한 노동당 대회 400만 명 동원됐다. 최소 2억 달러를 썼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또 후미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라박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자신이 썼던 칼럼, 신문을 먹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신문을 먹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이 칼럼이 실린 종이를 먹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실제로 신문지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배종호 변호사님, 이게 언론인이 자신의 전망에 대해서 자신이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키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문까지 자신이 썼던 칼럼까지 직접 먹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다. 언론인부터 지킨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구에서는 특히 동양보다는 예. 더 약속의 중요성, 특히 뱉은 말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예, 자기도 이제 그렇게 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 앞으로 정말 저도 말을 좀 주의해서 해야 예.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말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그 아마존 예. 하고 싸우는 거예요. 베조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했거든요. 아마존 최고 경영자 CEO가. 그리고 나서 그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고 또는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 워싱턴 포스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트럼프를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도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새로운 인수자 CEO가 된 베조스가 운영하는 아마존과의 어떤 대리전 양상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를 계속 비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뒷 배경이 또 숨어 있군요. 예.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강하게 나서고 있는 언론인, 또 자신의 뱉은 말을 또 지키는 언론인의 모습은 글쎄요, 우리 한국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좀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자, 다음 문화면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영화를 찍을 때 엄마가 사고가 나셔서 저희 엄마는 93살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찍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되셔서 왜 그 질문 해가지고 아이고 저희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이 답변은 예. 아니 근데 뭐라는 피고 엄마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도 기가 막히고 제가 같이 모시고 있다가 같이 헤어졌죠. 1년 전쯤 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슬펐던 거는
저 할머니 여보 얼굴이 딱 내 엄마더라고요. 우리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은 딸이 늙은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아주 너무 좀 착잡했습니다. 네, 윤여정 씨의 어제 시사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전 남편인 조영남 씨가 꽃을 들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연예계, 문화계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백현주 문화 전문 기자가 나오셨는데,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아니면 예고됐던 등장이었던 거예요? 예고가 그러니까 조영남 선생님한테는 되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개그우먼 이성미 씨랑 같이 해서 갔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꽃다발을 가지고 가셨으나 전달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여정 씨는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안 만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홀로 계속 바라기로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끝까지 영화는 보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꽃다발을 들고 간 거는 우리 다시 결합하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친구를 해도 지내보자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윤여정 씨는 언론사 인터뷰라든지 혹은 뭐 예능이라든지 나와서 조영남 씨에 대해서 질문을 잘 안 받았고 얘기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빈번하게 윤여정 씨하고 살았던 일화도 얘기를 했었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윤여정 씨하고 살았던 결혼 생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사실 그러니까 조강지처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맞는 게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결혼식 할 때도 웨딩드레스를 직접 손수 만들어서 윤여정 씨가 입었었거든요. 미국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조영남 씨가 먹고 싶어하는 한국 음식들을 다 만들어서 줬다는 거죠. 밥상 위에다가. 한국 여성의 어머니의 힘, 아내의 힘을 다 보여줬던 게 윤여정 씨이기 때문에 평생 그리움으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렇게 잘해준 조강지철을 왜 버리시고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 한눈 파셨어요. 바람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당신이 밝히기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 또 윤여정 씨는 뭐냐면, 이 여자도 좋고 나도 좋다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회고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조영남 씨가 그 젊음의 혈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잠시 뒤로 하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눈이 맞았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모든 게 똑똑 부러지는 윤여정 씨하고는 맞지가 않았던 거죠. 아티스트 기질이 강했었고 또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로맨티스트기도 하고 예술가의 기질이 다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윤여정 씨 같으면 안 만날 것 같아요. 저렇게 하신 분을. 본인은 물론 TV에 나오셔가지고 뭐 다시 해보고 싶다, 뭐 그때가 행복했다 얘기하시지만 사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한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춧가루 저는 좀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조영남 씨 지금도 나오셔서 말씀하시 이런 거 보면 여자에 관심 많고 지금도 여자친구가 물론 뭐 그 여자친구라는 개념이 꼭 무슨 뭐 그 연애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하시는 걸 보면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윤여정 씨 입장에서는 조금 가슴이 아프시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헤어진 연인에게 우리 친구로 계속 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이기적인 성향이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맞아요. 그렇죠. 조영남 씨가 좀 그런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그 꽃다발 갖고 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혼한 부부들 특히 이제 일방이 외도를 해서 이혼한 경우 남자 여자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기억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기억을 복귀해내서 그리워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여자는 자기의 삶이나 기억에 그 남자의 존재가 없어서 편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자꾸 아른거리면 불편하길 뿐이죠. 거기다가 윤여정 씨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장희분으로 여주인공하고 환여로 국내 영화제 상 받고 한참 핫할 때 이듬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생활 이후에 이혼하고 복귀를 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일 겁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남녀간의 일을 뭐 제3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 신문 하나 좀 읽겠습니다. 긴똑강 논란, 설현 지민 죄송하다. 걸그룹의 멤버인데요.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아마 퀴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벼운 태도로 방송에 임해서 논란이 컸다라고 하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역사적인 위인들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맞히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또 이토 히로부미라는 힌트까지 줬지만 긴똑강, 김두한의 일본식 발음인데 그거를 자꾸 연발했다고 합니다. 자, 연예인들, 걸그룹 멤버가 역사적인 지식,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되느냐 논란이 좀 뜨거운데 화면 집중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누구죠? 이분은요? 맞나? 아니에요? 응? 이토 히로부미. 에? 이토 히로부미. 긴똑강? 아니.
네, 뭐예요? 핸드폰 안 돼요? 핸드폰 아니에요, 이거. 핸드폰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네. 이토이로구미와 관련 있어요. 이토, 호르모미? 뭐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핸드폰 안 됩니다. 백현주 기자님. 네. 걸그룹, 공부보다는 이제 춤과 노래 연습생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역사책을 잘 못 읽을 수도 있고 저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됩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나도 저희가 막 질타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케이팝 스타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기획사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만 트레이닝을 시키지 뭐 너가 나가서 나중에는 뭐 문화 전도사가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해야 되라고 역사의식을 심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동화책 같은 거를 접하잖아요. 동화책 속에는 위인전이 있거든요. 그럼요. 국내외 위인들의 삶을 간략하게라도 보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모르면 안 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이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명문대 다니고 굉장히 똑똑한 석박사 출신의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뭐 연기 활동하고 연애 활동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선입견을 깬 분들인데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은 그 부분에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했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학교에 출석 안 하면 절대로 적점 안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은 사실 출석 안 해도 적당히 뭐 출석 맞아요. 시켜줘서 졸업을 시키거든요. 저 기획사 연습하러 가요. 그러면 출석 그렇죠. 체크.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절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도 당연히 출석에 참석해야 돼. 시험도 다 봐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연예인들이 본인의 직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그냥 봐주는 거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이제 이분들이 저걸 모르는 거에서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방금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뭐 춤도 연습하면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로에 나가기 전에 기획사에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백현주 기자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데 강의하실 때 연애, 연기 이런 것만 강의하지 마시고 역사 교육 때 이제는 하셔야 될 무거운 책무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틈틈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나영 씨가 애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금방 이렇게 돌아올 수 있나요? 연예인들은 참 신기합니다. 연예인들은요, 외모도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임신하고 그러면 많이 몸도 흐트러지고 아무리 관리해도 잘 안 되는데 연예인분들은 관리 조금만 해도 몸매가 그대로 처녀 때 몸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가정식 그 산후조리 잘 맞았지 않았나.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몸 붓기도 빨리 빠지고 이게 지금 밀밭 결혼식 작년 얼마나 센세이션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밀밭 결혼식뿐만 아니라 좀 가정식으로 또 산후조리하고 나왔는데 처녀 때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광고 모델을 했었던 커피 브랜드 광고 현장에서 포착이 된 모습인데 긴 생머리 보통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여성분들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단발머리로 잘라야 된다, 커트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후유증이 없는 모습으로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했죠. 일반인들은 저렇게 금방 출산 후에 옛날 몸매로 돌아오기 어려운데 연예인들은 타고난 것 같아요, 몸매가. 저희 집사람도 지금 애 낳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뭐 이나영 씨 너무 아름답지만 제가 항상 그 주지를 시킵니다. DNA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 본인 자체는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나영 씨는 이렇게 이제 컴백을 하셨는데 원빈 씨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지금 작품 활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양쪽이 다 지금 차기작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원빈 씨는 2006년 아저씨 이후에 거의 지금 10년째 작품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원빈 씨 측에서 저한테도 언젠가 전화가 와서 당부하기로는 제발 정선에 계신 부모님 집중만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 작품 소식은 전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믿어봐야죠. 아저씨,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 아저씨를 패러디해서 아재. 아재라고 불리면서 아재 개그가 유행하고 있는데 원빈 씨가 곧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예계에요. 연상 연하 커플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도 요즘 드라마 모티브로 연상 연하 커플이 배역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연상 연하 세계 커플들이 누가 있나 관심을 많이 갖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당시 7살 차이면은 특히 남성이 어리면은 대단한 반향이었어요.
그때 엄앵란 신성일 선생님 결혼하실 때도 뭐 1년 차이다, 뭐 2년 차이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생각했었는데 76년에 약혼 발표할 때 7살이라고 좀 저기 적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즘은 다 모든 게 정확하지만 옛날에는 몇 살로 하자 하고 데뷔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마다 약간 좀 달랐었어요. 나이를 표현하는 것들이. 그때 이미 또 김지미 씨 같은 경우에는 홍성기 감독하고 초혼하고 나서 이후 최무령 씨하고 결혼했었고 세 번째 결혼이었고 나훈아 씨도 고은하 씨 사촌분하고 짧게 결혼 생활을 하고서 다시 재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어디 가나 김지미 씨, 나훈아 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나훈아 씨는 뭐 요즘에 뭐 이제 부인과의 그저 세 번째 부인과의 이혼 소송 문제가 좀 얽혀져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연상 연하 커플 배역이 정해지는 게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선도해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자꾸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실제 생활에서도 연상 연하 커플에 대해서 선입견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화를 만드는 게 어디냐의 문제인데 시청자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를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그런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들이 결국은 사회 영향을 또 미쳐요.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송국이나 아니면 컨텐츠 생산 업체들이 새로운 사회 문화를 형성해내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컨텐츠 만드는 방송사들이 중요하죠.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느냐가 결국 그 사회의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연상연하 커플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실제 결혼 생활에서 부모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많이 결혼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연상연하라는 게 남자가 연상인 거는 뭐 너무나 우리 문화에서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성이 연상인 경우, 또 특히 띠동갑까지도 연상인 부분들 잘 사세요? 아니면 좀 삐그덕거림이 좀 많습니까? 아니, 잘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임요한 씨, 김가연 씨 커플도 나이 차이가 8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혼인신고 먼저 하고 얼마 전에 또 유재석 씨 사회로 또 결혼식도 올렸었고요. 그렇죠, 또 한혜진 씨하고 기성용 씨 커플도 한 8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물론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끝까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고요. 좀 전에 그 노사연 씨하고 이무성 씨 얘기를 저희가 잘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분들 결혼할 때도 정말 충격이면서도 박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두 분이 첫 인상은 방송에서의 모습이었대요. 노사연 씨가 아크로바틱 했던 그 예능 모습을 보고서 저런 여자가 다 있나 했다가 나중에 자기 아내가 됐었다 그러고 이무성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영선수까지 했었기 때문에 다부진 몸매의 소유자여서 노사연 씨가 나이가 어린 남자임에도 굉장히 떨렸었다는 그런 회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어쨌든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띠동갑이면 어떻고 두 번 돌면 또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 송중기 씨가 지난주에 한 이제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슈퍼스타 K에 등장했던 권진원 씨인가요? 그분도 기부를 많은데 연예계에 소리 소문 안 나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소리 소문을 내버리면 홍보한다라는 벌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쓰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취재를 하기도 싫어하고. 근데 송중기 씨는 이번에 런닝맨의 그 중국판에 출연을 하면서 출연료가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중국 예능 출연료가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모든 거를 지금 다 기부를 한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금액하고 기부처도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요. 송중기 씨가 지금까지 한 2011년부터 한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한 10명 정도를 도왔다고 그러거든요, 벌써. 또 군 복무 중에도 뭐 네팔에 1억 정도를 기부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꾸준히 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남다른 행보는 아닌 거죠. 뭐 현숙 씨라든지 문근영 씨, 또 현영 씨도 사실 굉장히 연예계에서는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너소사이어티라고 그래가지고 1억 이상 기부한 분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으로는 아마 현영 씨가 최초로 이름을 2005년인가 올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윤아 씨도 마찬가지고 곽진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탔을 때 3억을 받았었다고 그러거든요. 세금 같은 걸 제외하고 2억을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강원도 쪽에.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을 사회에다 돌려준다.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한 명, 두 명 하면서 사회적으로 미담으로 회자가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기부 문화가 형성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발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사실은 기부도 돈이 좀 많은 분들이 주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배우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학의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선악 문제 결국 인간이 결정한다. 제3인류 왕관 베르베르에 방한한다라고 하는데 기계는 책임감이 없이 인공지능과 인공의식을 구분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베르베르 책은 사실 너무나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조대진 변호사도 많이 읽어봤죠. 그 예전에 나온 그 개미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예. 처음에는 그때 뭐 나이가 어렸던 것도 있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도 쉽던데. 예. 제가 조금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예. 아무튼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는 그 예. 작가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읽어보. 근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열려 있잖아요. 이제 우리 대중문화도 사실 이런 인공지능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인간의 의식이 어디까지 지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할 것인지 이 문제는 관심 아닌가요? 베르베르가 인터뷰한 예. 내용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요. 인공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인공의식이 문제다. 나는 로봇이다라고 인식하는 예. 순간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와닿았고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표현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해창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